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김용민 라이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1번 라디오로 듣는다, 2번 팟캐스트로 듣는다, 3번 유튜브로 듣는다. 네, 어떻게 들으셔도 다 좋습니다. 청취율 전화가 걸려왔을 때 대답만 잘하시면 됩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서울 인천 경기지역 97.3MHz 5시부터 7시. 네, 세상이 변해서 언제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멀미가 생길 지경입니다. 전통 미디어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1인 미디어에 나아갈 길, 네,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짚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황제, 네, 아들이겠죠. 팟캐스트의 황태자 최태욱. 아이고, 왜 이러죠? 팟캐스트의 황태자 최욱, 그리고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쏙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한 대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윤석열 총장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어제 윤 총장은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과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요즘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떤지 잠시 후 핫소리에서 소상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화려하게 막을 올리는 새 코너 재판 5분 전, 오늘도 사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 재판이 5분 만에 끝난 이유, 그리고 그제 사법농단 첫 판결 이후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5분 전, 시간을 당겨서 1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왜 최욱을 최태욱이라고 읽었을까요? 뻔히 원고에 최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한 2시간 정도 어디서 잠을 자다 왔습니다. 잠을 자면서 이 뇌가 리셋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은 실수에도 가슴이 아픈 김용민, 진정한 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잠시 후 정근상 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응답하라 숨은 청취자. 오늘 저희가 찾은 청취자는요, 수님입니다.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청취자, 바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혜 씨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들으시는지 알 수가 없죠. 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애청자로 신고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00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네, 편의점 모바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 함께할 정근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김민용 네, 용수장님께서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실수를 또 유머로 승화시키는 그런 진행자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그렇게 필요는 없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8803번 쓰시는 분, 용수 처장님, 정근상 기자가 아니라 정상근 기자 아닌가요? 이 개그 유머 친 건데 이걸 어떻게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필요 없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옷깃을 야미게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각 당이 이 총선 공약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 나왔는데요. 이 전국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2022년까지 이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을 해서 이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그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은 이 스마트폰당 데이터 이용량 중 이 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73%로 OECD 13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네네. 또 비싼 데이터료를 내기 어려운 이 사회 취약계층 정보 격차를 해소를 하고 또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도록 해서 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다라고 민주당은 설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네.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귀가 솔깃해지는 공약이긴 합니다. 요즘 통신비가 뭐 전화비나 문자 비용은 무료인데 이 데이터로 요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무래도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좀 지적되어 온 것이 이 공공 와이파이 사용과 관련해서 이 보안 문제가 좀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공약은 없습니까? 네, 1호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 재정 건전화와 탈원전이 1호 공약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그 예산안 편성 시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탈원전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현애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 사계절 마음대로 쓰고 또 기업은 값싼 전기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고 이 원전 살리기에 당력을 모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오늘 2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이 보유세를 강화해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은 무료 와이파이, 전국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은 재정 건전화, 그리고 탈원전 저지. 네, 그렇습니다. 네, 탈원전이 아니라 탈원전 저지입니다. 저지. 네. 네네. 자,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1호 공약. 네네. 네, 이거였네요. 2호 공약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당들은 뭐 공약 내놓은 거 없습니까? 네, 아직 뭐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은 아직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6726번 쓰시는 분 와이파이도 좋지만 통신비 인하를 강력하게 바라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어이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데이터 걱정 때문에 이 방송 듣기 좀 꺼리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탈원전 저지로 인해서 원전이 많이 생기면은 에너지 비용도 뭐 줄지 않겠는가 뭐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또 총선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로 석 달이에요. 91일 정도 남았습니다. 예. 네. 자, 석 달 뒤에 누가 웃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직했다고요? 네, 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 1월 16일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 공직자의 경우에요. 네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유송화 춘추관장 그리고 권향엽 균형인사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 3명이 오늘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수석급 참모 가운데 주영철 경제보좌관까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이 청와대 전 현직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고민정 대변인의 경우 아직 출마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경기 고양 지역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이 서울 광진을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서울 서초, 뭐 경기 의정부 등에서도 출마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 유송화 관장은 이 서울 노원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이 노원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고민정 대변인의 사임으로 공석이 되는 청와대 대변인직은 당분간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서 최고 실세는 다름 아닌 윤대진 검사였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윤은 윤석열, 네. 소윤은 윤대진 이렇게 불려왔는데 실세가 윤대진 검사였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얼마 전에 이 검찰 고위 간부가 인사거래를 제안했다라고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그러니까 자신에게 SNS 등 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지 말라라면서 대신 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으로 발령을 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임은정 검사가 동기 중에서는 부장을 굉장히 좀 늦게 단 편인데 이 부장 자리로 올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누군가,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에게 자리를 제안한 그 누군가가 바로 소윤으로 불리면서 이 대윤,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절친으로 불렸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김우곤 검사장이다라고 그 임은정 검사가 칼럼을 통해서 실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에 관련해서 이 정유미 검사가 임은정 검사랑 동기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그 인사거래 현장에 있었는데 이 인사거래가 뭐 진지하게 제안한 것도 아닌데 뭐 임은정 검사가 이른바 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왜곡된 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기사화가 되자 임은정 검사가 재반박을 했는데요. 임은정 검사가 이 글에서 이 소윤,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부상해서 이 검찰 인사를 지속적으로 좌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 1차장 검사에 불과했던 소윤이 어떻게 인사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에 반박을 한 건데요. 네. 임은정 검사는 그 윤대진 차장이 이 서지영 검사의 미투 때문에 이 본인을 부장 승진 못 시켰다라고 양해를 구한 후에 해외 연수를 하라라고 제의를 하며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고 열심히 설득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사 사회 내부의 네네. 문제점들 특히 부조리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조용히 있어라. 네.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뭐 인사상 뭐 이득을 줄 수 있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 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분간은 이제 해외 연수를 가 있으라.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를 했다라는 거죠. 하와이 가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물론 하와이는 아니었지만요. 네.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이 진지하고 장황하게 설득하는 윤대진 차장에게 본인 역시 진지하게 듣는 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긴 했는데 이 속으로는 몹시 불쾌했다라고 네. 적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시끄러운 사람을 해외로 보내려는 의사가 노골적이었고 또 미투 우는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머지 말도 신뢰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동기인 중앙지검 부장, 그러니까 뭐 자신의 말에 반박을 했던 정유미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이미 동기들이 2회째 근무 중인 이 부산지검 여조부장 후임 자리가 마치 먹음직스러운 거래 조건인 양 내미는 것이 이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인사를 좌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니까 네. 심각한 일이 되겠죠. 그 누구나 그렇게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이분이 그 윤석열 총장과 뭐 형제지간의 다름 아닌 뭐 그런 친선 관계이고 사실 그것이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네네. 쟁점이 됐었어요. 하루 네. 종일 윤대진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윤대진 검사가 나서서 이렇게 임은정 검사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요. 진실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뭐 대충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뭐 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말 자체가 그렇긴 한데 네. 이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아니 뭐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방송 인터뷰하는데 그걸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화두를 살짝 던져 놓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네네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집값 원상복귀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후 청와대에서 이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를 시사를 하고 나섰는데 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네. 이 강기정 청와대 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네. 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을 한 겁니다. 이 강기정 수석은 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매 허가제가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말 극약 처방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네, 강기정 수석은 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이 투기 불패, 이 불패 신화가 있다라고 본다면서 네. 늘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이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도 KBS 김경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천만 호가 넘는 이 전국의 주택을 모두 안정화시킬 수는 없다라면서 이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전화로 가야 한다며 이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대신 이 규제 일변도는 아니고요. 이 신도시와 서울시 내 여러 가지 좀 가로 정비 사업이나 이 중공업지대에서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앞으로 폭등하는 집값 다시 오를 일이 없다. 이런 신호를 시장한테 강력하게 줘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네.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대책 마련해봐야 뭐 또 언젠간 또 집값이 오르겠지.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 펠로알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됐었는데 네네. 강경화 장관은 이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라면서 북미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이제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또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뭐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뭐 이제 남북한이 또 북미 관계의 진전에 연연하지 않고 우린 우리대로 또 진도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얘기를 나눴는데 미국도 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드러나기로는 북한이 남한은 완전히 뭐 생무시하고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남모르게 또 남북 사이에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올해 벽두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75930713 이 계정 쓰시는 분. 오 이거 할 때 김용민 라이브 이거 라이브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녹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매일같이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되니까. 예. 녹음한 겁니다. 예, 녹음한 거예요. 예. 자, 꼭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궁금하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립니다. 네. 청취율에 연연하는 방송.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과 정체 구간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은 안전운행이라는 것 기억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부터 정릉터널까지 양방향으로 정체에 서행하는데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정체 구간 내 연희램프 부근 3차로가 사고 차량으로 막혀 있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앞뒤로 길이 굽어 있어서 특히나 잘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한강교량인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도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정체가 심한 데다 여의 이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현재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소식이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구간이 꽉 막혀 있는데 역시 이 사이 서운 분기점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라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자, 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은 쓸 수 없다. 그 이름은 쓸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성원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유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이 안 된다면 자유당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례자유한국당이 안 된다면 자유당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농담을 전제로 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참 그걸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 씁쓸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써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큰 변화가 일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검찰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검찰이 보인 행보와 검찰의 수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수사의 방법은 제한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다. 수사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개혁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다. 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 또는 뭐 고위공직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만 그 수사의 방법은 그 문명국가의 수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습니다. 인격 말살이라든가 또는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다든가 등과 같이 네. 이런 수사의 방법이 잔인하거나 이래서는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예. 인권 침해적인 수사는 지양을 하고 예.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을 그것이 지금 현재 문명국가의 수준인 것이죠.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수사가 좀 더 인권 친화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을 존중해 가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면 되는데 네.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든가 또는 사람을 재판도 하기도 전에 예. 또는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유죄라 판단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것들은 곤란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는 이제 개혁해내고 그것을 이제 실무에서 바꿔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번엔 검찰 내부 분위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가 단행된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대학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는 인터넷 게시판, 내부 게시판이라고 하죠. 이곳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선 조용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심층 취재팀 구용회 CBS 기자는 사실 그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만이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다.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참고 지지해왔는데 최근에 검찰 내부 기류가 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변했을까?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대검 공안부장 역대로 이제 공안부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요 보직들을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 모두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크게 표출되지 않았지만은 윤 총장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들이 잠재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윤 총장이 권력에 대한 수사 고삐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인사에 내심 반대를 했더라도 검찰이 권력기관 청와대에 맞섰기 때문에 검찰의 존재 이유와 자긍심이랄까 이런 위신들을 세워졌기 때문에 참고 지지를 보냈던 거죠. 인사 불만은 있지만 다음과 같이 검찰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분이 있었는데요. 청와대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우려를 안 한 것은 검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얕은 지지를 보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옅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근 기류가 어떤 식으로 변했다고 설명하나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물러섬 없이 추상 같은 칼을 썼지만은 최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조정안에서 검찰이 손 한 번 못 써보고 당했다는 불만 인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미국 영화 시상식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우리 영화 기생충이 무려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단편 다큐멘터리가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제목은 부재의 기억. 네, 세월호 참사 순간부터 인양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승준 감독은 이야기의 큰 줄기는 고통이었다. 그 고통의 시작은 국가의 부재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 부재의 기억은 어떤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그런 다큐멘터리는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잡았던 이야기의 큰 줄기는 고통이라는 키워드였고요.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지속되는데 그렇다면 고통 계속 이야기되어져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의 시작이 어디였었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차분히 앉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다들 막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잖아요. 2014년 4월 16일 날에. 근데 그걸 다 잘 정리해 보면 안타깝고 슬픈 게 아니라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국가의 부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은 국가의 부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이 앤드 메리의 기억의 기억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노란 나비를 쫓아올라 적 없던 하늘에 가려진 작은 언덕 그 작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네 부는 바람에 하얀 햇살이 멈춰진 시간 햇살이 아픈
그토록 따가운 그런 날에는 또한 거기에 가진 초록색 웃음을 찾아서 그 작은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네. 부는 바람에 하얀 햇살이 부서지는 날 멈춰진 시간 이미 지나온 그 시간들의 기억의 기억 눈을 감으면 언제나처럼 그대로 네, 오늘 이름에 수 들어가는 분들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1035번 쓰시는 분, 제가 103.5에서 방송할 때도 사연 많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인가? 네, 저는 이춘수, 딸은 이수민, 이정. 네, 이게 딸은 이수민, 본인은 이춘수. 이런 말씀이네요. 네, 아이고 이름에 둘 다 부녀간에 수가 들어갔네요. 네. 자, 4747번 쓰시는 분, 아내 이름이 김수빈입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김수빈! 네. 그래요. 2365번 쓰시는 분, 청취자 김수환입니다. 팔당에서 광주 방향, 네, 라디오로 청취합니다. 그래요. 97.3도 잘 들리실 거고, 90.3도 잘 들릴 겁니다. 예. 용문산에서 쏘는, 1kW로 쏘는 아주 좋은, 청취감도가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리고, 9057번 쓰시는 분, 저는 은수예요. 대학 졸업 앞두고 짐 정리하러 대학교로 가고 있어요. 시원섭섭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2616번 쓰시는 분, 저는 강수연이에요. 네. 11개월 아가랑 맨날 같이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738번 쓰시는 분, 총선 다가오는데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름은 범수입니다. 라고 하셨고, 2954번 쓰시는 분, 이름 박수현입니다.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퇴근길의 동반자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전화는 오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시면 잊지 마시고. 네. 5502번 쓰시는 분, 저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경남도지사는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전국에 김경수 많을걸요? 네. 감사합니다. 자, 4770번 쓰시는 분, 저는 김정수입니다. 제 동생은 김현수. 그래요. 자, 김명수입니다. 대법원장님께서 보내주신 건가? 예, 그건 아닐 것 같고, 저는 물가수를 씁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수현님, 저희 가문 사람들은 빼어날 숫자 돌림인데 다 김용민 라이브 들어야겠네요. 네. 이수현님, 가족톡에 김용민 라이브 들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6824번 쓰시는 분, 부재의 기억은 아픔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모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미안해집니다. 말씀하셨고요. 8672번 쓰시는 분, 고통의 시작은 국가의 부재였다.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부재의 기억.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 5분 전이에요. 딴 5분 전이 아니라. 네, 여러분 모두 집중, 모두 귀를 김용민 라이브에 집중. 잠시 후 오늘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던 일 하면서 이 재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판부가 입정합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0115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땅땅땅. 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법무법인 A의 양지열입니다. 네.
법무부인 어디로? 이게 이름을 얘기하진 않은 거고요. 원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어디에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법무부를 법원에서. 밝혀야 합니까? 네, 왜냐하면 사건을 맡길 때는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이 이 대리를 맡는 거고 그 소송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개인 변호사, 법무부인에 속하지 않으면 개인 변호사는 개인 그냥 변호사 개인 이름 변호사 되기도 얘기하는 개인 거죠. 변호사.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름 같은 변호사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 그래서 저는 법무법인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셨고. 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좀 일찍 일부에 모셨습니다. 자, 왜일까요? 퀴즈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께 박지훈 변호사가 무료 변론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무료 변론권이요? 예, 그렇습니다. 큰 선물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재판 사건 번호 0115의 1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자, 두 분께서는 이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직권남용죄하고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사법농단 사건의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초가 지금 무죄가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법농단 사건까지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법리로 봤을 때는요. 뭐 증거재판주의를 따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 정도 되면 헌법을 공부를 하죠. 고등학생 되면 더 잘 알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행정하고 사법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헌법 위반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법률 위반만 지금 얘기하면서 무죄를 판결한 거.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직권남용.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해서. 근데 사실은 사법농단 관련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직권남용이라 늘 쉽지 않다는 얘기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대표적인 혐의가 그런 겁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좀 피부과 이쪽 이런 쪽에 있어서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특허 소송에 연루가 됐었는데 그 소송 관련 자료들을 요약 정리를 해서 이거를 전달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들의 로망이죠. 법원에서 판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핵심 구성원이 행정부의 권력자를 위해서 재판 정보를 넘겨주는. 그렇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자로서는 거의 최고로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이 있지만 실제 업무를 그분들이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수석연구관, 재판연구관들이 이론적인 기초를 만들어주는 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수석이신 분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무죄 이유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차장 USB에서 그런 문건은 나왔는데 이거를 이분이 빼돌려서 줬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원 차장은 혐의가 인정되는 겁니까? 난 그거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난 모르겠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짜고 재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것을 한 거를 법적으로 엮어보니까 형법에 나온 법규는 직권남용죄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직권남용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다 부인하고 있고 합당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 법률가들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판단이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형사법정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자백했지만 검찰의 무리한 어떻게 보면 수사에 못 이겨서 내가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 이번에 유해용 수석연구관의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보냈던 메일 흔적 이런 게 없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야 하는가. 사실 무죄 판결 나고 나서 정말 당연한 일이다시 이게 사법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하고 내가 무죄 받았다는 것도 공시에서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떳떳해도 되는가. 모르겠어. 본인이 안 하셨다면 떳떳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 게 아니냐. 자신의 책임하에 있었던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네. 그리고 이 관련자들이 별다른 징계도 받지 않고 다 그냥 뭐 변호사 하시거나 그냥 법원에 남아있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재판도 하고 있어요. 다 그렇죠. 재판하고 있어요. 네. 60여 명인데요. 예. 이분들한테 재판받는 국민들은 예. 뭐죠? 진짜 그건 화가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꼭 형사 재판이 아니더라도 법원 내부에서라도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징계 그렇죠. 거의 없어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법관을 네. 어떻게 문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헌법상 탄핵을 할 수 있고요. 결국 그건 아니면 이제 징계거든요. 회의한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죠. 칼을 뽑아야 되는데 또 국회에서 합니다. 탄핵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견제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네. 헌법에 정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불구하고 네. 일개 법률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고 네. 이런 좀 요상한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며칠 전에 또 누구시죠? 우리 저 사법농단 폭로하신 이탄희 판사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지. 이름이 어려워요. 이탄희 판사 말씀은 국회는 탄핵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하고 그래야 한다. 지금 형사법정에 저렇게 맡겨 놓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책할 방법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렇죠. 형사법정에서 저렇게 결론이 나면은 무죄로 결론 나면은 난 아무 잘못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죄 판결 받은 게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을 때 일할 때 가졌던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거 가지고 나온 건 이제 공공기록물 반출 위반이라고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봐야 하느냐라면서 이것도 무죄 판결했는데 우리가요.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다못해 회사에서 영업 기밀 아니더라도 뭐 고객 정보 이런 것만 빼와도 바로 우리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처벌받은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문건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그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져와도 된다는 인식이 혹시 잘못된 인식이 법원 내에 있었던 건 아닌지 싶어요. 그 혹시 이런 거 안 됩니까? 공수처도 생기는 판인데 공판처 어때요? 공판처. 고위공직자. 판사가 공수처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래?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돼요. 판결을. 그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판결을 따로 하는. 그거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뭐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 가서 판단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용민 우리 앵커가 좀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결국 이러면 이게 판사 선배가 재판 받으러 오니까 혹시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판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호 사건인데요.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임종원 전 차장 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저는 그 사건들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디오군요. 그게 저는 더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무당님, 사법농단은 형법이 아닌 헌법의 문제라는 며칠 전 이탄희 판사 인터뷰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정답이다라고 하셨고요. 하이드님, 검찰 개혁에 밀려서 관심을 못 받은 거지만 사법 개혁도 진짜 시급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동안 사실 공수처 왜 만들었어요? 아니 검사 수사를 검사가 하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래서 사실 공수처 만든 건데 아니 그러면은 판사들도 판사의 범죄를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딱히 없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면 그때 이제 이탄희 전 판사가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국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원에 대한 견제책으로 분명히 탄핵을 제도를 두고 있다라면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하고 법원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특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 이럴 때는 판사 검사들이라도 보호를 해줘야 가끔 소심 판결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호의 범위가 좀 너무 지나쳐서 거의 이제 요새처럼 되긴데 그 성격이 검찰은 조금씩 허물어졌죠. 조금 일부. 근데 법원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거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는 맞아요. 50대라든지 그때 경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나 법원을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은 한편으로 맞는데 사회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민주화되면서. 지금도 사법부의 독립을 미명하래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747번 쓰시는 분. 재판 5분 전이 평소보다 일찍 시작한 이유. 박지훈 변호사님 결혼기념일이라 가족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자 읽으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 뭐 소설을 지어도 이렇게 지으시나. 그러게요. 제 스케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결혼기념일 때문에 이렇게 일을 바꿀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MBC 라디오 출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C 라디오. 아니, MBC 라디오. 지난번에 그 진행해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체가 돼놓고 그 프로에 나간다는 거는 사람이 벨이 없는 거지. 예? 그렇지 않아요? 네, MBC TV 쪽으로. TV 쪽으로. TV. TV는 또 다르지. 네. 예, 알겠습니다. 난 라디오 나가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재판 사건 번호 01152. 자, 이번 재판의 주인공은 아까 저희 탄핵 이야기 잠깐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군요. 네. 오늘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있었는데 떨렁 5분 만에 끝났다고.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오셨어요? 예, 특수활동비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첫 재판인데 아마 계속 보이콧을 했고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면서 뭐 건강 이런 거 재판 맞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 나오면 사실은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출석 확인한 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빨리 형 집행정지로 나오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재판 협조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사실 국민들도 그래 이제 좀요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런 국민의 또 어떤 동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러면 뭐 사실 굳이 그렇게 풀어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십견 수술도 성공리에 맞추고 성공리에 맞추고 그러니까 수술도 받았고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요 사실 대부분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일 때의 뇌물죄 받은 부분들은 공무원 재직 당시에 받은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재판을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양형하려고 지금 재판 다시 내려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일부의 이제 국고손실이라든가 뇌물죄가 조금 액수가 늘어난 건 있습니다만 크게 흔히 하는 말로 대세의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파기환송이지만 한두 번 정도만 나와주셔서 검찰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지는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하는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거만 딱 하면 형 확정되면 오히려 집행정지를 하려도 형이 정해져야 집행정지를 할 것이고 사면을 하려도 오히려 형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1월 31일로 지금 정했습니다. 다음 공판. 그날은 재판부가 안 나오면 그대로 마무리 짓겠다. 종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종결하면 거기서 이제 판단이 구형도 하고요. 또 변호인이 혹시 나온다면 뭐 변론도 하고. 변호인도 안 나왔어요? 변호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호인은 나와야겠지. 피고인이 안 나왔죠. 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달 사이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아니 30일 날 나오면 2월 말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2월 말 늦어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형이 더 드러날 것 그게 같습니까? 5년이었거든요. 5년이었고 또 이 다른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 25년이었고요. 또 2년짜리 하나 있는데. 선거 개입, 공천 개입. 32년 정도 지금 되는데. 32년.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100살 넘어서 100살 정도 됩니다. 다 살다면은 100살 정도. 감옥에 다 계신다면 이제 형기를 다 채운다면은 이제 100살이 넘는 건데 그래요. 하여간 뭐 재판은 뭐 어떻게 결론 나든 나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그게 2017년 10월 이후예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계속.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냥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재판부에서 불출석한 상태로 다 심리했고 결론을 내렸는데 일부 혐의가 바뀌었고 일부는 그냥 사실관계를 따돌 필요도 없이 양형만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큰 고민은 안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판 안 받으면 굉장히 불이익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30년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불이익 있겠어요.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예. 1년 2년 늘어나도 똑같아요. 예. 예. 그러나 저러나. 예. 예.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나올 것 같고 재판은 그냥 진행돼서 판결 선고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어차피 뭐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감안하고 재판에 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 재판에 대해서 아마 그런 뜻으로 뭐 불출석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이 준법 감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뭐 아무리 봐도 이재용 부회장 자, 형을 좀 깎아보려고 삼성이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 아 진짜? 예. 그 정준영 판사가. 예. 그러니까 되게 참 좀 이상해요. 이런 앞으로도 그러면 혹시라도 정권을 권력을 가진 쪽에서 뇌물 요구하면 어떻게 막을 거냐. 앞으로 삼성이 달라지려고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법원의 판사가 이런. 아니 그리고 사기업 이거 만들어봤자 회장이 불러서 뭐 하는 짓이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삼성이 이런 게 없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게 저는 좀 눈 감고 뭐 아우하기 같은 느낌 들어서. 정준영 판사 뭐 저는 MB한테도 MB 재판 지금 2심 재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몸 건강하게 지내셔라 뭐 이런 말씀 덕담까지 해가지고 뒷말을 놨더니 이게 저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라니까 또 바로 만들었습니다. 정준영 판사 작품이었군요. 아니 제가 좀 웃음이 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재판 5분 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나은이는 7살 무렵 자가 면역세포가 신장을 공격하는